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시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3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정말 좀 아침에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에 지금 갑자기 H7B가 지금 급락하면서요. 코스닥은 갑자기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많이 흔들리는데 일단 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증시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2700을 찍었는데 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일단 한국은 여전히 답답한, 그러니까 지수는 거의 답답한 상태고 그냥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뭐 그렇게 썩 좀 좋은 모습은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좀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오늘 한 8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정말 많긴 많은데요. 그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한 건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처음 보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기업을 여러분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 안 됐는데 뭐 누가 추천을 했거나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냥 본인이 좀 꽂혀서 살 수도 있어요. 뭐 차트만 보고 살 수도 있고. 근데 모르고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 짧게 하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모르고 샀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짧게 끊으시고 손해를 봐도 좀 짧게. 왜냐면은 자기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산 건 자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보면 이제 운이 나쁜 거고 이익을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사실 자기 실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알죠, 그거는. 내가 공부해서 산 건지 아닌지. 근데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짧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면 좋죠. 뭐 이렇게 보면 반도체를 투자해가지고 잘 갖고 계시면 뭐 그거야 기분 좋죠. 내 실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아까도 보니까 뭐 반토막 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 정말 모르는 기업 그리고 기업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기업도 있어요. 보면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물리셔가지고 좀 이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당연히 손해 보시니까 안타깝죠. 근데 이제 내가 아무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를 했을 때 그거는 너무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익이든 손실이든. 예. 그걸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물려있든 안 물려있든 간에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진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장기적으로 주가도 많이 오른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교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린 거를. 예. 근데 그럴 때 교체를 하셔야지 그냥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게 좋아요. 그래서 또 교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그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 손해 본 게 있더라도 교체해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예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서 그걸 좀 서두에 오늘도 워낙 많은 기업들 좀 상담해 드렸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끝까지 버틸 건 버티기 치고요. 예. 뭐 진짜 주가 보는 요새 SKC가 오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게 7만 원 갔었죠. 7만 원도 깨졌던 것 같은데 지금 11만 원까지 한번 찍고 왔어요. 진짜 주식 모르는 거지만 근데 SKC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용이 괜찮잖아요. 동박도 있지만 그 반도체 유리 기판 때문에 요새 올라가거든요. 그 반도체 기판을 유리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이슈가 될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런 거. 예, 좀 힘들어도. 그래서 버틸 건 버텨야 되지만
예, 끊을 건 짧게 안고 짧게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제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뭐 저라고 해서 뭐 이 기업의 주가가 언제 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건데, 예, 그래서 계속 좀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요. 오늘 할 거는 한국항공우주, 가온칩스, 제너셈, KCC 글라스, 건설기계,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하면서 이게 반도체, HBM도 반도체, 아바코 2차전지 쪽이죠. 그다음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KB증권의 정동희 연구원님이 굉장히 긴 보고서, 그러니까 신규로 커버리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애널리스트가 저 목표 주가를 처음 적고 자세히 쓰는 거예요. 난 이 기업을 내가 담당한다. 그걸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쓴 건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투기 만드는 회사죠. 옛날에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사가 이렇게 항공 부분만 떼가지고 탄생한 기업인데, 2001년도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국산 전투기 개발을 최초로 천명을 했죠. 예. 딱 20년 지났어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 게 이제 KF-X라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유명한 전투기들 많잖아요. F-15, F-16 이런 거를 이제 본뜬 거죠.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결실을 맺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규모는 20대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1.5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작년에 나왔던 뉴스 중에 40대를 하기로 했는데 20대로 줄여야 된다는 10월달 한국 국방연구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흔들렸어요. 근데 20 플러스 20으로 정리가 됐고, 일단 이제 그 공대공은 뭐냐면은 이 전투기가 같은 전투기 공격하는 거 공중에, 그게 이제 블락1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당초 예정대로 40대 양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초도 양산 2차분, 그러니까 뭐 20대 20대 이렇게 나눠서 하겠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26년 이후로는 공대지, 이제 지상에다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그 군함 같은데 공대함, 그게 부여된 걸 이제 블락2라고 하는데 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요거까지 80대가 앞으로 계약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26년부터 25년인가 6년에 매출이 잡힌대요. 예. 그래서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리온 이거 헬기 있죠. 헬기가 이제 2010년도에 그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게 좀 불명예스러웠던 게 해외 수출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던 모델인데, 일단 올해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에 아마 수출할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뭐 0.6조, 1.2조 원 정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T-50은 뭐냐면 그 훈련기 있죠, 훈련기. 작은 경공격기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이제 수출 계약. 폴란드랑도 했었죠. 그래서 FA-50이 이제 경공격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즈베키스탄과도 협상 중이고요. 그리고 FA-50기 뭐 그 잠재 수요국들도 있는데, 미국 공군, 해군, 특히 해군이 그 고등 훈련기 있죠. 요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손잡고 아마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저 보잉인가요? 아마 여기랑 경쟁할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걸 따낸다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그리고 KF-21은 그동안 이제 이 방산이라는 게요, 이게 만들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연구 개발까지 해서 어떤 하나의 뭐 탱크를 만들든 항공기를 만들든 오래 걸리는데, 그거 할 때 그러면은 다 만들 때까지 매출이 안 나오냐? 그게 아니고 연구 개발하고 시제기 만들 때 그런 것들 다 이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크진 않죠. 엄청 큰 건 아니고요. 양산이 이제 될 때부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KF-21이라는 뭐 굉장히 그 고성능 전투기가 올해 양산 계약이 들어가면서 본격 매출은 26년부터 잡힐 것 같고, 폴란드랑 말레이시아
요거 이제 수출한 거 경공급기는 아마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이 본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동안은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매출이 많았다면 이제는 양산이 수익성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수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내수는 5에서 6% 이상의 이익률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국항공우주는 매출액을 3조로 안내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폴란드에 또 완제기 납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엽기저가 있대요. 작년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역성장 때문에 주가가 사실 LIG 넥스원이나 보면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막 날라다니죠. 근데 안 가죠. 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올해 좀 안 좋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그건 내년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내가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주주예요. 그럼 단지 주가 잘 안 가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LIG로 교체를 할까? 근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체할 수도 있고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알면 아 내년에 좋아지네. 근데 올해는 안 좋아지네. 그러면 올해 주가가 뭐 크게는 당장 못 간다 하더라도 내년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주가가 좋을 것 같고 그럼 상반기에 안 좋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사실 오를 때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빠져요. 뭐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든 뭐 전자공시 통해서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정답인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차트 보고 예.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차트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면 아 오늘 외국인 샀으니까 갈 것 같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대 주주는 그 한국수출입은행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제 아마 매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매각까지는 아직은 좀 먼 얘기 같고요. 예, HMM 매각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게 한국항공우주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이고 KF-21이 워낙 비싼 전투기이기 때문에 저게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저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이 미국의 예, 해군 예,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만 따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방산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미국도 그 중국과 이렇게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방산비 지출 줄이지 않고요. 중국도 늘리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던 분야가 이쪽이죠. 우리가 뭐 탱크나 군함 뭐 최강이잖아요. 잘 만드는데 유독 이런 이제 전투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 선두 역할을 항공우주가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 내년이 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올해 안 좋으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좋을 때 그러니까 좋을 때 더 좋은 걸 찾는 것도 좋은데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면 그런 걸 또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언제 좋아질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자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권태우, 성현동, 와 가온칩스가 저도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 디자인하우스 되게 생소하셨죠.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때 브래드 피트 사진 딱 갖다 놓고 가온칩스나 이런 디자인하우스가 하는 역할이 스카우터다. 스카우터처럼 예,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다가 저기 그 야구단에 소개해 주는 거 아니면 야구단에서 직접 선수를 발굴했는데 아 이 선수 좀 어떻게 좀 우리 구단에 잘 맞게 좀 해달라 좀 트레이딩도 시켜주고 이 두 가지 다 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가 저기 엔비디아 같은 데서 설계도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해도 되지만 그 중간에 제조용 설계도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각각의 설계도 다 다른데 만드는 건 만약에 삼성이 혼자 다 만든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럼 설계도마다 다 바꿔줘야 돼요. 삼성한테 맞게. 그거를 삼성이 일일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런 이제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중간에서 수정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온칩스의 장점은 고객사를 물어와요.
예, 삼성을 위해서 저 팹리스 회사들, 그 설계만 하는 회사들 찾아다녀가지고 야, 내가 좋은 조건 해줄 테니까 삼성 파운드리 해라. 영업까지 하는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이제 작년에 한번 우리 공부를 해봤고, 그게 지금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기 들어가 있어요. 방금 아까 설명드린 DSP가 자기가 직접 영업까지 하는 거, VDP는 이제 삼성한테 그 주문을 받으니까 삼성이 하라는 대로 이거 좀 설계도만 수정해달라. 네, 약간 수동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VDP는 용역 작업하는 거고, DSP는 이제 직접 자기가 비즈니스까지 제안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DSP가 더 마진이 좋겠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가온칩스가 23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고요. 28나노에서 3나노까지 좀 미세 공정을 한 200건 정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81%, 내년은 더 좋아요. 내년에 무려 164.9%까지 이익이 늘어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뭐예요? 정형화된 게 아니라 고객이 설계도를 주면 이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 양복집이죠, 한마디로.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고, AI 시대에 AI 반도체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수요가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파운드리가 일일이 다 대응도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업체들이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또 뭐 있죠, AD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원래 가온칩스는 자동차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점점 AI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개발 매출, 어떤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양산하기 전에 이제 연구개발용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시험용, 개발용은 처음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것도 뭐 매출에 반영은 되겠지만, 이제 제대로 양산이 들어갈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로열티 받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차량용 프로젝트 양산 매출이 최소 5년간, 이제 이게 예전에 받았던 개발용, 연구 개발용 그 프로젝트 수주가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죠. 자동차는 잘 안 바뀌니까. 그래서 20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62% 성장했는데, 앞으로 26년까지는 3년 동안은 또 98%나 연평균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수주를 따낸 게 있죠, 2건. 여기에 이제 저전력 그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할 때 4나노 공정으로 그 개발 계약 수주를 좀 따냈고요. 2월 13일 날은 일본 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이 만들어줄 거예요, 2나노. 이런 것들 개발 계획 따내면서 수주가 늘어났죠. 근데 이제 다만 인력이 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는 있겠지만 가온칩스의 성장은 꾸준하다. 그래서 비싸집니다. 비싼 기업이지만 뭐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공지능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늘어나고 있죠. 원래는 이제 가장 많은 건 용역이고, 근데 용역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용역하는 거니까 이 비중이 떨어지고 자동차랑 인공지능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사이클 수주 받고 한 이제 2년 정도 후에 양산 들어가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매출 찍히는 거예요, 양산 매출이. 그리고 가온칩스가 이게 보시면 이제 가온칩스 색깔이 뭐죠? 이게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아무튼 가온칩스의 성장이 이게 전체 시장이래요. 아무튼 전체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아주 가파를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온칩스 이제 이거 잘못 그렸네요. 밑에 제가 색깔을 잘못. 요건 이제 AI 칩이고,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가온칩스가 커지고요. 이 중간에 있는 요 GUC가 요게 이제 대만 기업이에요. 아무튼 가온칩스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렸어요. 제가 색깔을 잘못 봐서 이렇게 엄청 클린 없죠. 그래서 가온칩스가 맨 밑에 있는 거 요게 이렇게 늘어난다. 그 위에 있는 게 에이징랜드. 그리고 이제 요런 순서인데, 확실히 대만 회사들이요, 이렇게 보면
크죠. 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온칩스가 성장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주가 올랐으니까 또 조정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너쌤은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윤소영 연구원님이 탐방 갔다 오셨는데, 제 옛날에 한번 우리 공부했었어요. 보고서 보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죠? 약간 한미반도체 비슷한 것 같다, 이 회사.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하는 사업이 후공정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예. 그래서 칩 마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HBM 이제 반도체 만들 때 거기에 접착 필름 같은 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운트라고 장비라고 하는 거죠. HBM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EMI 실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전자파 차단해 주는 거. 그게 EMI 실드인데 그 장비 만들어줘요. 요것도 누가 하죠? 한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어디 들어가면 적에도 위성에 들어갑니다. 예, 인공위성.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아닐까도 싶어요. 왜냐면 이제 AI 이런 어떤 스마트폰에도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 EMI가 들어가는데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간섭하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스마트폰이 좀 더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고사양화되면. 예. 자, 그리고 인도의 타다그룹 쪽에는 후공정 설비 공급을 또 했고, 중국에도 수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시총은 근데 되게 작아요. 1,500억밖에 안 돼서 변동성은 크겠지만, 예, 수주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뭐 괜찮지 않겠냐. 근데 제너스엠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밝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C 글라스가 대표적으로 안 좋은데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안 좋은데. 뭐냐면 지금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유리가 좋을 리가 없죠. 업황 자체가. 그동안 2년간 부진했거든요. 코로나 때 좋았어요. 공급 부족으로. 그리고 이제 원자재 비용도 올라갔고, 근데 이제 원자재 비용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안전 유리가 좀 비싼데 요거 매출 늘어나고, 인도네시아 이제 공장 가동이 되면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좋아요. 요 박세례 연구원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면 내년을 본다면 주가 부진할 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판유리 단가도 계속 떨어졌고, 올해도 아마 가격 오르긴 좀 어렵대요. 판유리 가격은. 근데 결국엔 내수시장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내수시장이 큰 거 아니고. 그래서 해외로 갔는데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찍히고, 또 자동차 안전유리가 올해 실적을 방어해 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7.4% 성장하는데 내년이 26%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가 낮습니다. 네, 0.5배, 0.4배밖에 안 돼요. 네,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순현금 기업이고, 연간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5% 넘어요. 5.3인가? 배당만으로도 매력이 있고요. 몇 년간 자사주 취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주주환원도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본업도 내년에 좋아진다면 뭐 괜찮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부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사실. 그리고 건설기계 오늘 좋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서 읽으면서 봤는데 주가들이 엄청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건설기계.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갑자기 올랐죠. 근데 중국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은 춘절 이후로 보통 이게 굴삭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춘절 이후로 본다면 계절성 존재하니까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옛날에 티어 3라는 제품이 있고요. 티어 4가 있어요. 티어 4가 이제 좀 최신 제품이고 비싸요. 요거 이제 규제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아마 교체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매출 안 좋다고 해서 단순 판매량만 보면 안 되고, 실제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매 대수가 감소했는데도 감소한다고 추정을 했는데, 올해 중국 매출을 50% 이상 성장할 걸로, 예,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저 티어 3 제품 이제 저거 없으면 티어 4로 사야 돼요. 그리고 대형 초대형 기계들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인프라코어의 중국 점유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대형은 5%가 돼요. 당연히 대형이 더 마진이 좋겠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쁠 게 없다. 중국 쪽도. 그리고 캐터필러가 세계 1인데 여기랑 너무 벌어졌대요. 밸류가. 캐터필러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갑니다. 그래서 너무 벌어져 있고 전방 업황 좋고 금리는 꺾이고 예, 주주환원 하고 있고 캐터필러는. 그리고 북미 최대 건설 장비 렌탈 업체 유나이티드 렌탈이 렌탈 장비 구매액 37.1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대요. 올해도 7% 이상 성장. 북미 업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굴삭기 쪽.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북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할인받고 있다는 거죠.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은 경쟁사랑 비슷한데 국내 기업들은 한 배가 안 돼요. PBR이 싼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도 기대되기 때문에 뭐 일단 보전 얘기고요. 현대건설기계를 HD 현대건설기계는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갔어요. 다들 다 일본의 고마츠까지도. 디어만 안 간 것 같아요. 디어가 농기계 업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또 안 가냐 이거죠. 현대 건설기계 이러고 있죠. 바닥에서. 예, 한국만 못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황 나쁘지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죠. 그리고 자사주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사주 4.3% 갖고 있는데 이거 전량 소각한다 그랬고요. 또 신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주환원 하는 기업들에. 아무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주환원 좀 기대도 되고. 그래서 굴삭기 오늘 주가는 좋았는데 다만 업황이 엄청 성장하거나 그런 것 쪽은 아니니까 예. 너무 막 이걸 마냥 그냥 장기 투자보다는 안 좋을 때 투자해서 적절하게 이제 올라가면 트레이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인데 HBM 뭐 수요는 좋겠죠. 예. 그래서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D램 쪽 괜찮아진다. 전통 반도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평택 그 P4 공장 투자가 좀 앞당겨져 가지고 올해 4분기부터 전공정 장비가 아마 발주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부터 준비해야 돼요. 2분기부터 주가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으로 이제 D램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메모리 전체 중에서 이제 D램 비중, 낸드 말고요. 유진테크가 제일 높고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APTC 여기는 주로 하이닉스 쪽으로 알고 있어요. 식각 장비로 알고 있고 KC텍, PSK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D램만 봤을 때는 비중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미콘은 D램 이제 매출이 좀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면 과거보다는 실적이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코팅하는 회사죠. 그래서 또 인텔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도 편입을 했고 미코, 코미코 다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D램 무조건 HBM만 좋은 게 아니다. 네, 이쪽도 괜찮다. 전통 반도체도 삼성의 유형근영의 HBM 이거 아주 긴 보고서인데 그냥 제가 진짜 아주 간단히 그냥 요약을 해봤어요. 핵심만. 그래서 HBM은 공급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동안 부족했는데 가격이 5배 비싸요. 기존 제품보다.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고 2.5D 패키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HBM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 그림? 하나, 둘. 요거를 8단, 12단 이렇게 쌓는 거. 지금 12단까지 쌓여요. 그래서 여기 TSV가 여기다가 구멍 판 거죠. 직선으로. 엘리베이터 만든 거죠. 그 밑에 동그란 범프 연결해서. 저걸 본딩이라고. 그러니까 저 범프랑 연결한 거 있죠. 이 동그란 볼을 서로 칩과 칩 아니 칩과 기판 이쪽에 연결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회사가 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게. 그리고 이게 D램이에요. D램. 이게 이제 HBM인데 얘랑 GPU 있죠. 이쪽에 이걸 서로 연결해야 돼요. 둘을. 그럴 때 여기 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 씁니다. 요게 2.5D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하는 게 이제 TSMC가 저걸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입니다. 2.5D 패키징이 저거예요. 근데 그동안 2.5D 저 패키징도 부족했지만 공급이 일단 TSMC도 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TSMC만 하는 게 아니라 인텔도 엔비디아 물량 좀 따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삼성은 상용화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요새 그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 신제품 출시가 빨라지는데 AMD도 경쟁이 밀리면 안 되니까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성장률로는 이제 TSMC가 아까 저 AI 가속기 그 성장률은 올해 4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데 다만 내년엔 조심할 게 내년에 성장률이 좀 둔화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내년에 모멘텀이 좀 슬로우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HBM4가 나오는데 HBM3는 1024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HBM4는 1024개가 아니라 2배입니다. 2048개. 어마어마해요. 그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D램 공정으로 저 로직 다이. 로직 다이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다이. 예. 여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할 수 있는. 근데 저 로직 다이가 저 메모리 반도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로직 다이를 그동안 양산을 D램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D램 공정에서. 근데 HBM4부터는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든대요. 그럼 삼성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삼성은 파운드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로직 다이는 중앙에 있는 코어 다이라고 아주 핵심적인 중앙에 그 다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이제 메모리를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HBM과 GPU를 연결하는 예, 그런 수단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뭐 이렇게 서로 연결할 때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 합의가 되면서 HBM은 하이브리드 공법을 쓰려고 해서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여드렸지만 HBM은 서로 막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24층까지 쌓으면 두께가 올라가죠.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24층은. 이건 12층인데.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낮추자, 두께를.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촘촘하게 층이 쌓여야 되겠죠. 그게 하이브리드 공정이에요. 그래서 저 동그란 범프도 없어요. 이런 거. 범프 이제 동그란 거. 여기 없어요. 그냥 구리 기둥으로 그냥 서로 붙여버리는 거. 근데 그거를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두께를 너무 낮추지 말자. 하이브리드 본데 워낙 어려우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는 기존 HBM3 대비해서 그 HBM3가 요 20% 이상 향상된 이제 집적도, 이제 두께를 줄인 거죠. 그거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KC텍이나 막 아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KC텍 왜 이렇게 빠져요? 막 이러시는데 KC텍이 저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주로서 한번 올라간 거예요. 쫙 이렇게. 근데 저거 좀 당무가 어렵다고 하니까 좀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KC텍이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만 저 CMP 공정이라 그러죠. 맷돌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표면을. 저 공정이 저 하이브리드 안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공정에. 하이브리드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좀 꺾였다라고 약간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삼성은 TC-NCF 방식으로 그 칩을 이제 적층을 하고 MR-MUF는 하이닉스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TC-NCF에는 휘어지는 거를 좀 잘 방어를 해준대요. MR-MUF는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HBM 세대별 생산 방식 변화인데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5나노, 파운드리 2나노.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기회가 좀 올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5D 패키징을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요 HBM은 서로 12층으로 쌓는다고 쳐보세요. 이거 어떻게 쌀 거냐 이거예요.
요 구멍도 다 메꿔야 되는데 그냥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는 거,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예를 들면 정교하게 휘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거를 TC NCF라 그래요. 삼성 방식입니다. MRMUF는 그냥 한 번에 해버려요. 저거를, 저 공정을 그냥 한 번에 쌓아서 뭐 한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좀 휘어지는 모습도 좀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도 많이 막았고, 요 안을 채워내야 되거든요. 이 빈 공간을 몰딩한다 그러는데 그거 채울 때 하나하나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MRMUF는 5분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처리합니다. 그런 좀 강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하이닉스의 승리로 보고 있어요. 저 MRMUF 방식에 일단 이겼다라고 좀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근데 고민은 공장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HBM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낸드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금 HBM을 만들면 수율이 안 나와서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불량품을 줄이는 것도 좋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를 그러니까 100개 만들 때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제대로 나오게 만들어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도 안 나온대요. HBM 이 수율이 굉장히 좀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오류가 있는 거를 다 잡아주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검사, 계측 장비.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주제로, 기억나세요? 그쪽은 이제 주로 삼성 쪽이었죠. 삼성 쪽이었지만 프로브 카드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예, 그런 쪽이나, 아까 어느 분이 뭐 유닛 테스트도 아까 이제 물어보시던, 유닛 테스트가 그거잖아요. 웨이퍼 그 번인 현상, 그거 번인 테스트라고 해요. 열과 압력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죠. 뭐 그게 HBM의 엄청난 수혜다 뭐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검사하는 회사들, 계측 장비 기업들, 프로브 카드 만들고, 그다음 테스트 소켓, 예,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고민은 어쨌든 지금 안 돼요. 잘 HBM에서 밀렸어요, 하이닉스에. 그래서 이번 핵심 기술자 100명 투입해가지고 전사 역량 총동원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럼 삼성의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반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밸류체인 투자 전략은 하이닉스 향으로는 수율 개선 이제 솔루션 기여 가능한 넥스틴 검사 계측, 인텍 플러스 검사 장비, 그 다음에 공장 공간 확보에 대한, 공장 공간이 부족하면 기존의 D램에서 마지막에 조립하던 공정을요 그냥 외주 주면 돼요. 하나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D램을 외주받아서 대신 베트남에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좋을 수 있고, 하나마이크론, 삼성이 하는 거는 한양 디지텍 아시죠? 한양 디지텍은 주로 삼성이 하고 외주 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는 저 HBM 관련해선 뭐 우리도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PSK 홀딩스를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증가율이에요. 삼성의 반격이 좀 이어진다. 이제 올해는 그래서 삼성이 얼마만큼 이제 하이닉스를 쫓아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바코도 2000지 원래 디스플레이인데 2000지 장비주로 잘 보실 기업 중에 하나고요. LG가 주요 고객사고, 물류 자동화 장비 있죠. 그거 이제 꾸준하게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티움 셀즈 1, 2, 3공장까지 2천억 정도 이제 장비 수주를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혼자 하는 미시간 공장, 얼티움 셀즈는 GM과 LG가 합작한 거고, 미시간 공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수주. 그래서 수주권들이 이제 실적에 잡히겠죠. 그래서 아바코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롤프레스라고 아변 장비 있어요. 이렇게 코팅했죠. 코터가 코팅 장비예요. CIS가 하는 거. PNT랑 양극재, 양극한 물질과 도전제 이거 섞인 양극할 물질을 밑에 양극박, 음극박에 발라버리는 거죠. 그게 코팅이고, 그 코팅한 다음에 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 롤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압축을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롤프렉스죠.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또 그거 지금 성능을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납품이 된다면 또 한번 모멘텀이 좀 되겠죠. 예. 그리고 텐덤 롤프레스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이 코팅된 전극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아변이에요. 아변 장비인데 이거 연속 2번 눌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효용성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바코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로 이 회사는 LG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568%나 이익 성장할 것 같고, 수주들이 이제 잡힐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고, PER은 8배. 자, 그리고 JCS 메디칼은 얼마 전에 실적 나왔는데 요새 좀 주가 부진했다가 오늘은 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작년 이익 성장률이 7%밖에 안 됐어요. 그게 좀 주가 부진의 원인이었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세나 혹은 해외에서 뭔가 서프라이즈한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JCS 메디칼은 이제 저 고주파랑 그 초음파를 같이 하거든요. HIFU는 초음파예요. 근데 이게 그 낮은 가격, 그러니까 이 제품들의 가격이 좀 낮아서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성장이 나오긴 좀 어렵고, 덴서티가 좀 잘 나가요. 덴서티는 이제 고주파 장비죠.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에 500억 정도, 아니 그 영업이익 500억 나올 것 같은데, 예,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미용 의료기 쪽으로 물이 좀 들어야 된다. 오늘 근데 공교롭게 들어왔어요, 물이. 예. 그 사이노시오라는 유통회사의 피인수 이슈, 저게 루트로닉이 갑자기, 저 사이노시오는 JCS 메디칼의 유통사예요. 그래서 저기다 물건을 주면 사이노시오가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아무튼 요 회사를 갑자기 루트론이란 경쟁사가 인수해 버리니까 좀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렌디아와의 소송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세렌디아와의 소송에서 그 비올이 아마 보상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좋았던 게 요 세렌디아의 합의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로닉의 사이노시오 인수에 있어서 사이노시오와의 계약 해지가 가장 좀 기본 뭐 그 가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경쟁사가 저 유통사를 인수했으면 제이시스 메디칼의 제품을 안 팔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노시오 입장에서도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동안 오랫동안 했고 잘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 JCS 메디칼의 장비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JCS 메디칼에 독자적으로 뭐 유통망을 구청하든, 예, 다른 또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노시오 인수 관련 코멘트는, 예, 근데 뭐 소모성 부품도 그동안 팔아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게 사이노시오가 새로운 또 이 회사에 인수가 됐지만, 그런다고 JCS 메디칼과 의도적으로 낮춰서, 예, 성장을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5년까지는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 덴서티라는 이제 신 제품이죠. 요게 작년 9월부터 판매가 좀 개시돼서 올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2월부터 판매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일회성 판관비 54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저건 일회성이고 올해 한 200대 정도 판매, 국내외로 덴서티 신제품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나 유럽 등을 통해서도 판매를 좀 강화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세렌디아하고 여기 이루다와 뭐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비올 관련해서 호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비올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예, 자회사인 사치바이오라고 있는데 일본 판매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22년 수준. 한마디로 좀 그동안 우려만 커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당장 뭐 성장한 모멘텀이 뚜렷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온 것 같고요. 예, 오늘 비올 이슈로 아무튼 동반해서 주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어제 내부자 매수는 제노레이나 이것도 의료기기, 피부 미용은 아니고요. 우리 수술할 때 혹시 이제 수술실 들어갈 때 그 이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뭐 우리 그러니까 약간 팔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수술할 때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런 거, 그런 장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고요. 여기 박병욱 대표가 1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시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 4척을 따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위탁 생산 계약,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일단 머크 있죠, 머크. 예. 그리고 NH투자증권 오늘 급등했는데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어요. 매수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말고 새롭게 매수해서 소각하겠다. 전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시장이 안 끝나서 제가 시장 끝나면 바로 또 시황까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 좀 말씀드리면 다행히 코스닥이 아까 막 그 제가 방송할 때는 좀 밀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에는 끝내놨어요. 그러나 좀 아쉽고 코스피도 아쉽습니다. 2700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아닌데 안타깝게도 2700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넘어간다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저도 옛날에 뭐 차트 정말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시면 여기가 그 정고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요 차트 보시면 요거를 안착하면 보통 이제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윌리엄 오닐이나 이런 이제 추세 추종하는 대가들은 얘기하는 게 고점 돌파할 때 이제 그때를 또 매수 신호로 많이 잡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길 좀 바라고요. 그게 넘어가면 기술적으로는 3천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여기가 직전 고점이 여기죠. 그 다음 고점 저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넘으면 그 다음 고점까지인가요? 그게 이제 차트 분석인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다 맞으면 누구나 차트 보고 다 부자 됐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찌 됐건 이걸 넘는다면 좀 이제 추세적으로는 새로운 뭔가 방향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넘어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요. 오늘은 밸류업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자동차가 좋았고요. 미국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이제 그런 뭐 전력기기 부족, 전선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선 관련주가 오늘 좋았고, 오랜만에 오늘 비올과 APR이 함께 급등을 했어요. APR도 많이 빠졌죠. 비올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동반해서 둘 다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쪽이 오늘은 이제 좋은 모습을 일부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오라클의 주가 급등, 미국의 클라우드 회사, 이게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챗봇 관련주 좋았고요. 손해보험,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은 HD 현대일렉트릭과 LX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당히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일부 올랐고요. 의료 AI도 오늘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고요. 건설기계가 오늘 좋았어요.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뭐 1, 2%밖에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종가 보니까 현대건설기가 8%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더 나쁠 게 별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번 반등은 나왔고, 쫓아갈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렇게 건설기계 업종처럼 더 나쁠 건 없는데 밸류는 낮은데 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뭐 간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기계가 한번 움직였고, OLED 쪽에서는 오늘 선익 시스템이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뭐 필옵틱스나 APS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SKC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그 필옵틱스가 그 유리 기판 있죠? 기판 중에 유리 기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예.
혹시 이 자료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 2차 전지 함께 배우기에서 SKC 한번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예,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벌써. 그때 이제 SKC 설명하면서 했던 자료인데 요게 그때 이제 글라스 기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판은 패키징 기판이에요. 뭐 구리선 같은 게 있고 이런 기판인데 요 기판이 MLC 칩도 위에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요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바꾸면 MLCC를 안에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장합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하고 삼성 SDI,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 만든다라고 오늘 뉴스가 떴고요. 그래서 패키징 기판을 대체하고 저 중간 기판도 없어져요. 그 대면적 가능하고 공정도 단축시키고 장점이 많아요. 요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SKC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기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글라스 기판은 굉장히 중간 기판이 없어져가지고 깔끔하죠. 예. 그래서 메인 기판 제거하고 대면적화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SKC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글라스 기판 싸움이고 그래서 인텔도 있고 이제 삼성도 뛰어들고 그래서 성능도 더 좋아지고 예. 그래서 올해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 아마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스케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 사용량도 이거 전력 사용량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서 전력 사용량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새 변압기 막 주가 급등하는데 이 유리기판을 쓰면 전력비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글래스 기판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앱솔릭스, 예, 맞아요.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자회사인데 이제 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인수했죠. 그래서 AI에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했을 때는 SKC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은 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다 동방 얘기만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동박보다는 이 유리기판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자회사 ISC가 요새 잘 가니까 영향을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그 오늘 방송 중에 그 아침에 라이브 할 때 워낙 SKC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옛날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진 쪽은 뭐 밥솥 관련주는 모르겠고요. 오늘 AI는 안 좋았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AI는 그냥 뚝뚝뚝 다 떨어졌습니다. 해운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 페노션도 업황 좋은데 뭐 쉽게 가진 않네요. 참 어려운 업종은 업종이에요. 근데 이제 벌크선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그 자동차 운반선 이런 쪽에 업황은 좋은데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좀 부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관련주도 부진했고 조선주도 오늘은 좀 부진했어요. 웹툰주도 좀 부진, 광고, 정유 업종도 오늘 S-오일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한마디로 AI 쪽은 오늘 거의 다 부진한 모습이었고 2차 전지도 오늘은 삼성 SDI는 견조했지만 일단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코스닥은 HLB가 오늘 뭐 장중에 뭐 악성 루머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한번 급락했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해서 밑거리는 달았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위메이드가 좋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아프리카 TV 쪽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HN 그리고 파두 파마리서치 넥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밸류업 관련주가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랐고 현대차가 2.9%, KB금융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 자동차 그리고 좀 소외받았던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좋았고 변압기 쪽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사주 소각 발표한 NH투자증권 오랜만에 LNF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요새 꾸준히 올라갑니다. 요새 증권주들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 역시 좋고요. SKC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하루 만에 좀 빠졌고 수주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수주 기대감은 있는데 그 사우디 수주 그래서 아마 이 안에서 주가는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 제일제당 좀 빠졌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음식료 참 안 갔죠. 근데 음식료도 한번 갈 것 같은데 정말 안 가네요. 왜냐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제일제당 수혜거든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나중에 반영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부진했고 글로비스도 오늘 좀 부진했고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좀 약간 빠졌고 한국항공우주도 약간 밀렸고요. 그러나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빼면 그렇게 뭐 많이 하락한 기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시장은 여전히 좀 그 답답한 거는 같아요. 뭔가 위가 안 열리지만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뭐 크게 꺾일 만한 이유는 없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밸류업 5월 달에 발표한대요. 가이드라인 남아 있으니까 잘 견뎌내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 앞으로 괜찮으면 끝까지 버티시고 다만 잘 모르는 기업 투자하지 꼭 마시고 예. 그리고 너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옮겨 다니지 마시고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오늘 보면 이런 보고서도 그렇고 정말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고서 내용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 보신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 압축을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한국항공우주 근데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패스. 내년 보고 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 내년엔 이거 되겠는데 좀 공부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거죠. 이건 성향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제 방송 듣는 분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방산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면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이 많은 거를 한국항공우주 오늘 사고 또 밑에 가온칩스도 또 사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소개했으니까 예. 그다음 제노쌤도 사보고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백화점 만드는 거고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제노쌤 나 아직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KCC 글라스는 나랑 맞는다. 난 가치 투자 좋아하고 주가 싼 거 같고 전혀 부담 없죠. 발바닥이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업에 관심 없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성장주 좋아하시고. 어차피 당장 갈 건 아니잖아요. 그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위가 엄청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1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통 바닥에서 20-30% 올라가거든요. 나는 그 정도 괜찮은 것 같다. 좀 투자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대박은 안 나요. 근데 한 종목에 20%씩을 여러 개 수익 내기를 또 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잘 맞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이 오전에 라이브 때 제일기획도 물어보시 뭐 그런 유죠. 약간 KCC 글라스,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굴삭기도 비슷한 유. 근데 가온칩스는 정반대예요. 주가가 안 쌉니다. 성장주예요. 그래서 가면 막 몇 배도 갈 수도 있고요. 빠지면 반토막도 납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런 걸 또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엔비디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제 가온칩스 같은 거 분석해봐야죠. 계속. 예. 그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걸 섞어도 되죠. 몇 개만. 네. 나의 주력은 예를 들면 KCC 글라스 같은 유형이 나는 좋은데 그래도 내 포트에 한두 개 정도는 가온칩스 같은 걸 한번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비중을 좀 줄여서 일부만 담아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거기다 하면 제가 공시도 보여드리고 예를 들면 제노레이를 이거 박병욱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 왜 샀지? 제노레이가 뭐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세요. 제노레이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이게 흥미가 발동하면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자공시 들어가서 뭔지. 그게 공부거든요. 근데 의료기기, 수술용 의료기기, 수술실 안에 필요한. 그래서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대표이사가 샀네. 그것도 투자 하나의 아이디어고 관심 없으면 패스, 모르면 패스.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요즘에 이제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 기업도 간간히 보여드리는데 뭐 그런 기업 중에서 뭐 괜찮은 게 보인다면 그걸 또 하나 아이디어 삼아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낸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거를 압축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업데이트 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정말 그거는 큰일 납니다. 당연히 성과가 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